자, 안녕하세요. 인도에 불교가 있었는데 그 불교는 서쪽으로 안 가고 유럽 쪽으로 안 가고 동쪽으로 왔었다. 그거는 그 당시에 중국 쪽이 문화가 인도나 로마 쪽보다 약간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화는 낮은 데로 흐른다. 낮은 데로 흐른다. 중국이 문화가 높을 때는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런 식으로 문화가 흘러갔고 그 다음에 최근에 유럽, 미국이 문화가 높을 때는 그쪽 문화가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고 이해가 되시죠? 문화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그래서 인도 불교는 중국으로는 들어올 수 있었지만 로마 쪽으로는 가기가 어려웠었다. 현실적으로 어려웠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또 중국에 이제 처음으로 불교가 들어온 뒤에 그거는 외래 문화잖아요. 굉장히 좀 생소한 거고 그 당시 처음 얘기들을 보면 막 스님들이 옷을 까고 있어.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가사를 입으면 오른 어깨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석굴암 부처님 생각하시면 돼요. 석굴암 부처님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뒤를 보고 저 탱화가 그러면 저렇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저 탱화는 살짝 덮었어. 저게 원래는 까고 있는 건데 너무 까면 저게 중국 문화에서 조금 문제가 돼서 노출이 중국 쪽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게 특이하게 한쪽만 이렇게 역으로 팔을 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살짝 그냥 어깨에다 걸쳐놓은 겁니다. 오른 어깨는 걸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하는 것도 특이했었고 머리를 미는 것도 굉장히 특이했다는 거예요. 유교 문화 속에서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 불가매상이 호지시하다 이러고 있는데 네, 머리를 막 빡빡으로 밀고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표류하다가 나중에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대라는 혼란기가 닥치고 그 다음에 이민족들이 저 만리장성 밖에 있는 이민족들이 중국 무대로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불교가 확 만개하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 핵심적 인물이 누구냐면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게 구자국 출신이에요. 중앙아시아 쪽 사람입니다. 지금 키질에 천불동 있는 쪽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어떤 중국 불교의 체계를 다졌다. 체계를 확립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사실 어떤 영웅이라고 할 사람은 현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현장. 서유기로 유명한, 서유기 하면 손오공이 먼저 떠오르지만 사실은 주인공은 현장법사. 그리고 중국 불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 하면 현장법사. 또 머리만 좋은 게 아니고 인물도 겁나 좋은 거 현장법사. 체력도 겁나 좋은 사람 현장법사. 그리고 살아서 신격화된 유일한 중국 불교 인물 현장법사.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획을 긋는 사건이 또 벌어져요. 그래서 구마라집과 현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체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거는 그분은 중앙아시아에서 들어온 중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 불교를 확립해놨고 그 다음에 중국이라고 하는 이제 현장은 중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체계가 다시 재정비되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지난 시간의 주제가 불교의 중국 정복이라고 하면 오늘의 주제는 중국의 반격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불교를 인도 불교하고는 다른 중국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식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문화가 낮은 나라가 아니에요. 절대. 전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였었고 계속해서 어느 정도 강력한 힘을 떨치고 있었어요. 단 전 시대에 걸쳐서 최상은 아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울었을 때 불교가 들어오게 된 거고 하지만 중국이 나중에 언제 또 최강국으로 올라가냐면 수나라 당나라 때. 실제로 중국 불교사 책을 봐도 수나라 당나라 때가 돼야 수당 세계 제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실제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모든 길은 장안으로 통한다라는 말로 되고 장안이 수도권 인구까지 포함해서 600년대에 200만입니다. 조금 놀래 봅니다. 너무 담대한 것 같아. 600년대 그 당시 런던 이런 데 한 5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장안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 거기서 나온 말이 모든 길은 장안으로 통한다 라고 하는 말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장안의 명물, 장안의 제일 하듯이 장안이라고 하는 도시가 거의 대표적 어떤 표준적 도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장안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는 장안이 세계 최초의 가장 거대한 계획도시입니다. 바둑판처럼 만든. 그리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주도 바둑판처럼 만든 도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의 나라도 그렇게. 그래서 그 시절에 그런 행동들을 했다는 건요, 진짜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문화의 난숙기에 이제 또 중국 불교들이 쫙 차례대로 꽃을 피는 그러한 얘기들 들어보시면 될 거고요. 혹시 책을 보실 분들이 계시면 254쪽부터 할 겁니다. 254쪽부터 보세요. 그 지난번에 위진 남북조 시대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만리장성, 여기는 원래 중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양자강 남쪽, 여기도 제대로 중국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원래는 이 화북입니다. 황하강 중심으로 해서 황하문명 쪽이 중국이에요. 그런데 위진 남북조 시대 때 만리장성 밖에 있는,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너네하고는 절대 같이 안 가라고 중국 사람들이 금을 그은 거예요. 아예. 만리장성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보셨어요 혹시? 쌀 때 25만 9천 원. 만리장성에 가보면 남한산성, 북한산성은 이거는 성이 아니에요. 만리장성 진짜 지악스럽게 저걸 어떻게 쌌지라는 생각이 딱 들 정도로 아주 뭐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게 왜 그런 식의 행동들을 하냐면 진짜 예산 규모도 엄청났을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유목민들이 그만큼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너네랑은 절대 같이 안 가라고 하는 거를 만리장성으로 표현을 해놨어,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밖은 중국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여기 사람들이 내려와서 왕조를 세워버리니까 이 경계가 무력화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밑에를 지배해버렸는데 만리장성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 만리장성 밖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만리장성 안쪽까지 지배를 하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원래 한족들은 도망가서 남쪽으로, 양자강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이 양자강 남쪽에 지금 남경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금능, 이게 이쪽이 좀 더 커요 사실 이렇게. 네. 그래서 옛날에는 금능, 뭐 건강 하는데 그게 다 남경입니다. 지금 남경하면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세요? 딱 떠오르는 거 뭐가 있을까요? 남경대학살.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뭐 그런 정도. 근데 그 남경이 원래 남쪽에서 여섯 왕조의 수도예요. 오동진, 송제, 양진 해갖고 여섯 왕조가 모두 다 남경의 수도를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에서 조금 더 또 뜨는 도시들이 또 어디 있냐면, 저까지는 안 내려가도 이제 뭐 소주, 항주, 그런데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소주와 항주가 있다. 뭐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몇 개 이제 큰 도시 만들어지는데, 이 남쪽으로다가 도망가면서 한족들이 이주하니까 여기도 이제 중국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세 블럭이 되는 겁니다. 유목문화의 블럭. 그 다음에 원래부터 있었던 정치 중심의 밭농사 중심의 블럭.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논농사예요. 그리고 남쪽은 이모작 삼모작이 가능합니다. 저기는 더워서 사실 사람들이 잘 안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살아보니까 기후적으로는 더운데 먹을 건 겁나 많대. 이모작 삼모작이 가능하고 뭐 별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돈이 많아요. 특징이 이쪽 맨 아래쪽은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아주 훌륭해. 그 다음에 이 중간 블럭은 정치적으로 중국의 어떤 힘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유목문화의 특징은 전쟁 능력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이미 이 블럭이 합쳐졌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이 블럭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그리고 이거는 경제력. 그래서 북쪽에 누가 이제 맨 마지막에 왕조가 들어서냐면 북이라고 하는 왕조가 들어서요. 북이라고 하는 왕조.
운강석구를 개척하고 나중에 장안으로 수도를 천도하는 북이. 그리고 이 북이가 쪼개지면서 이런 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에 막 해가지고 너무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관계없어요.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서위, 동위로 쪼개져요.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 북주, 북제로 쪼개져요. 이 뒤로 이렇게 다시 왕조들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통일하는 게, 이걸 어느 쪽에서 통일하냐면 북주 쪽에서 통일을 하는데, 북주 쪽에서 통일하는데, 이때 외척이 누구였냐면 양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양견. 중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임금 중에 하나가 양견입니다. 수문제. 그래서 이쪽에 왕이 이렇게 딱 등극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7살, 그 당시에. 외척은 힘이 굉장히 강력하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대충 판단하시겠죠. 7살 왕을 앞에 세우고 섭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나라를 이제 싹 바꿔버리는 거죠. 그게 수나라 문제. 수나라 문제, 양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양제는 우리가 익히 잘 알죠. 수양제가 고구려 정벌 하다가 지가 망한 특이한 놈이죠. 특이한 놈. 근데 이 수문제는 굉장한 성군입니다. 굉장히 정치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실제로 수문제예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 남조의 양나라하고 진나라도 물리치면서 천하를 통일합니다. 그게 수나라의 통일.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는 세 개의 블록이었던 게 하나로다가 뭉쳐져요.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까지는, 수나라 전까지는 중국은 이만큼이었던 거야. 그런데 수나라 때부터 이따시만한 중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하 최강의 힘을 가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의 최강 국가의 기틀이 딱 마련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문제가 봉착이 되냐면, 여기는 유목민들이 내려왔으니까 그 당시 만리장성은 무력화된 거고, 이 양자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뚫는 것 같은 게 화두입니다. 요거를 딱 하나를, 대동맥을 하나를 뚫어야 지금 나라가 하나로다가 연결이 되면서 발전할 건데, 잘못하면 여차하면 이게 또 쪼개질 건데, 그래서 하는 작업이 남경에서부터 낙양까지 연결하는 대운하 건설이에요. 중국의 대운하는요, 저 처음 가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난 대운하인지 몰랐어요. 그게 진짜 강입니다. 강.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전쟁이 끝나고 난 상태라서 포로가 많았기 때문에, 그 전쟁 포로들을 풀어주면 반란이 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남자들이잖아요. 전쟁 포로들은 대부분. 그러면 죽이잖아요. 그럼 한쪽에서 죽인다는 소문이 나면 가만히 서서 죽는 것보다 한번 해보고 죽자, 이렇게 나와도 피곤해요. 그러니까 공공근로 차원에서 풀어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적절한 명분을 붙여서 일을 계속 시키면서 죽을 때까지, 그런 게 이런 큰 건축들입니다. 큰 건축.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만리장성, 중국에서 가장 큰 건설 하면 만리장성하고 대운하를 들어요. 그런데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쓸모가 없는 작업이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유목민들이 만리장성을 언제나 넘어왔다. 만리장성에 막혀서 못 넘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몽고 때도 넘어왔잖아. 몽고 때 어떻게 넘어왔어요? 만리장성을 어떻게 넘었을까? 나중에 몽고 때. 간단해요. 만리장성 가보니까 너무 쥐약 싫어서 넘을 수가 없더래. 그래서 말을 타고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몽고가 나라를 세운 뒤에는 만리장성이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진짜. 청나라는 만리장성을 어떻게 넘어가는지 아세요? 청나라 만주족들 넘어가려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죠. 그 성을 깨트린다는 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오삼계라고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걔하고 쇼부를 봅니다. 눈 따줘 이렇게. 아니 생각을 해봐. 만리장성이 그렇게 긴데 그걸 다 그 사람들이 안 딸 것 같아? 이렇게 쇼부 보면 누군가는 딸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성 깨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것 같지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게 생각보다 그렇게 방어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만리장성은 진짜 성 쌓는 데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실용적이지는 않았어.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오늘날 중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어떤 건축물, 프랑스 하면 파리가 에펠탑이 떠오르듯이 중국 하면 만리장성, 그죠?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거는 그 건축비를 전 세계인들에게 입장료를 받아서 뽑아내고 있어. 참 신기하다, 진짜. 참 신기해. 그러면서 뭐라고 사기를 치냐면 달에서도 보인다.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근데 그런 사기 아마 한두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달에서도 보이는 유일한 인류의 건축물, 그죠? 만리장성. 거짓말. 거짓말. 그래서 이 만리장성이라는 건 쓸모가 없는 거고, 사실 이 대운하 건설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강남의 물자들이 강북으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장안까지 연결을 못 시켰냐면 낙양에서 장안으로 들어가는 저 황하의 물줄기 중에 지주지엄이라고 암초가 큰 게 있어요. 물속에. 근데 그 암초를 그 당시로서는 파괴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중국 정부에서 파괴했어요. 깨트렸어요. 근데 화약이 없을 때는 그걸 어떻게 깰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낙양까지 수로를 연결하고 낙양에서는 사람이 수레로다가 해서 장안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만약에 대운하가 건설이 안 됐으면 저는 중국이 쪼개졌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중국이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하나의 중국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수나라가 들어서는데, 이 수나라가 참 잘했는데 나라가 금방 망합니다. 망하는 이유는 뭘까요? 수양제 때문에. 수양제가 이제 무리하게 고구려를 공격하고 뭐 그런 것도 원인이지만, 실제로 모든 역사의 주기는 똑같이 움직입니다. 나라가 많이 찢어져 있을 때 그거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해요. 그때 그걸 누가 통일하냐면 진시황의 진나라가 통일해요. 진시황의 진나라가 불과 몇십 년 못 가고 나라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서는 나라가 한나라. 여기도 똑같아요. 수나라가 위진남북조 시대에 300년 이상을 통일을 했어. 쪼개져 있던 걸 다 통일을 했어. 그런데 그게 또 몇십 년 못 가고 당나라.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제가 책에서 그런 걸 밝혀놨는데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 가르쳐 줄 것 같아?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나라가 많이 쪼개져 있잖아요. 그러면 상인들이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계속 세금을 내야 돼, 관세를. 그러니까 상인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라가 통일돼 있으면 관세가 필요가 없겠다. 지금 현재 뭐 유럽이 뭉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도 협정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FTA 협정 이런 거 계속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거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굴 것 같아요? 재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재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 때 자기네들이 물건을 더 많이 팔면서 이윤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돈이 세상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여러 개로 쪼개져 있으면 무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하나로만 되면 대박이 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통일 쪽에 자금을 지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막상 통일이 되고 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통일되고 나면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통일 자금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왕이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세금 덜 내려고 이놈들이 후원을 했더니 통일되고 난 뒤에 세금이 올라갔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옛날이요.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서 자금들이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쪼개져요. 나라가 쪼개져요. 그래서 진시황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진시황하고 수 문제가 진짜 엄청난 일을 해요. 가장 큰 두 가지 사건들은 이 사람이 다 오늘날까지도 내려오는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진시황이 만든 건 만리장성. 건축으로는. 그 다음에 수 문제는 대운하. 중국에서 가장 대단한 건축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진시황이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쓰고 있는 제도가 있어요. 군현제. 군현제. 얼마나 선진적이었으면 2200년, 2300년 전에 만든 제도가 지금까지 쓰겠냐고. 대단한 거예요. 수 문제가 만들어서 지금까지 쓰는 제도. 과거제. 동아시아 제도에서 가장 대단한 걸 이 두 나라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거죠.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통일 자금을 감당을 못하는 과정에서 결국 세금을 올리면 다시 쪼개지려고 하는. 그래서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었던 왕조는 통일되었을 때 재분열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역사의 법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 속에서 이 나라도 끝납니다. 이 나라가 끝나고 그 다음에 들어서는 나라가 당나라 한나라. 그리고 역사의 법칙 중에 또 다른 게 나와요.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던 왕조를 통일한 거는 오래 못 간다. 하지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조는 번성한다. 왜? 손에 더러운 거 묻히는 건 얘네가 다 하거든. 다 하거든. 대운하 건설 얘네가 해놨거든. 이쪽에서는 어때? 아유, 왜 이렇게 나라 예산을 저렇게 많이 썼대? 나쁜 놈들! 이렇게 하면서 대운하를 돌리면 돼. 이해가 됩니까? 욕은 얘네만 하면 돼. 그래서 당나라가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이제 번성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나라 때, 수나라로 돌아갈게요. 이 수나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수 문제하고 수양제가 불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유교가 별게 없어요. 그래서 불교를 지배 이데올로기로 하고, 그다음에 불교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이때 가장 큰 문제는 이 세 블록을 어떻게 융합할 것이냐. 민족도 다르고 문화 배경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 이걸 어떻게 융합할 것이냐. 이때 불교 쪽에서 저거를 융합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가진 대단한 철학자가 한 명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천태지자대사. 천태종의 시조인 천태지자대사. 그래서 그 어른이 말씀하시는 게 회삼귀일 세 가지가 하나로 돌아간다. 삼재원용 다 셋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세 가지는 다 이런 것들은 현상적으로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하지만 부처님 입장에서 진리의 입장에서 봐보자. 차이가 있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 그런 게 통할까요? 통합니다. 통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있잖아요. 삼국이 통일하고 나서도 왜 불국사를 짓냐면 서로 민족도 달라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우리는 한민족이고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백제 사람이 신라 사람하고 같은 민족이다. 신라 사람도 벌쩍 뜁니다.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어디 백제 사람이나 고구려 사람하고 한민족이래. 이렇게 우리가 이긴 지배민족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통일하고 나서 한 100년 정도 지나니까 그런 식으로 되니까 너무 사회적으로 갈등 양상이 빚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섞어야 되지?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불국사라고 하는 건축이에요. 부처님 나라 안에서는 백제 사람도 없고 고구려 사람도 없고 신라 사람도 없어. 김유신은 옳고 계백은 잘못된 거야. 하지만 부처님 나라 안에서는 계백도 오를 수 있고 김유신도 오를 수 있어.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통합이라고 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신라가 번성하는 겁니다. 통일신라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전 역사를 통틀어서 통일신라가 가장 대단한 황금기였습니다. 그 당시 경주가 인구가 100만이었고 지금보다 더 잘 살 때예요. 그 경주가 인구가 100만이 전 세계 10대 도시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똑같은 화두에 봉착한 거예요. 이 세 부분, 세 블럭을 어떻게 융합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융합시키는 대안으로서 나오는 게 천태종.
천태종. 그래서 천태지자대사가 천태산에, 중국 천태산 남경 쪽에 원래는 사셨어요. 그리고 남경 쪽에서 강의를 이렇게 쭉 하시다가 이게 좀 사람이 사는 게 이런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절강성의 천태산 쪽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수행을 하고 뭐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천태종의 핵심은 모든 것은 부처님과 부처님 진리 안에서 평등하다. 평등하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화엄종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화엄종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섞으려고 했고, 그렇다 보니까 국가적 입장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태종이 더 발전할 수도 있었을 건데 애석하게도 발전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수나라가 망하니까. 수나라가 줄을 잘못 썼지. 저렇게 빨리 망할지 몰랐지. 그런데 천태종을 만든 천태지자대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아무 문제가 없을까? 아니, 나라가 보통 망했으면 그걸 협조했었던 그쪽 스님 입장에서도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이 갔잖아. 궤도를 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천태대사는 왜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나라 망하기 전에 죽었어요. 중국의 손문이 그렇다고. 손문이 공산당이든 대만에서도 다 손문을 중국 건국의 아버지 이렇게 치는데 이유는 뭐냐면 일찍 죽었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죽었어. 그래서 사람이 시대를 잘 타거나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질 때 잘 빠지는 것도 중요해요. 언제 빠지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라 망하기 전에 죽었으니까 문제가 없어. 그럼 뭐 어쩌라고? 딱 그런 거지. 그렇게 해서 중국 불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국적 화두예요. 이게 중국적 문제의식에 의해서 새로운 관점들이 제기되는 거예요. 인도에는 이런 천태종 같은 건 당연히 없습니다. 왜? 중국 문제의식 속에서 불교가 변형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햄버거로 말하면 김치버거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중국식 메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형된 첫 번째 단추가 천태종, 중국식으로. 그래서 불교가, 인도에서 전래한 불교가 중국의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그러한 현상에 봉착했고, 그 시대적 요청에서 나온 게 천태종. 근데 천태종은 도교적 요소가 상당히 있어요. 도교적 요소가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이 천태종과 관련이 있었던 수나라가 단명왕조로 무너지면서 그 다음에 들어서는 게 당나라. 대당 불야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밤에도 전기 비슷한 걸 켜면서 불이 안 꺼진다는 거예요. 그게 대당 불야성이에요. 당나라의 불야성. 장안은 그렇게 대단한 도시예요. 그래서 당나라가 들어서게 되고, 이 당나라 때 당고조 이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아들이 이세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당태종. 그 다음에 요 아들이 당고조 이치라고 하는 사람. 이 이치 마누라가 칙천무입니다. 한두 번씩은 이게 들어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국사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깊어. 당태종이 고구려 정벌 하려다가 눈깔 빠졌고 정사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야사에 나오고, 그 다음에 단체호의 조선상고사 같은데 나옵니다. 어느 눈깔인지는 잘 모릅니다. 이게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 이세민이라는 사람이 진짜 영웅입니다. 굉장히 대단합니다. 이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면, 요 이세민이 이 아버지가 절도사거든요. 지방장관이었을 때, 그때 이제 수양제에 의해서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어떤 일을 벌이냐면, 아버지, 우리 반란 일으킵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사람이에요. 캐릭터. 이방원하고 비슷한 캐릭터인데 이방원보다 훨씬 더 그릇도 크고 영웅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들쑤셔서 반란을 일으켜.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했어.
다 해서 아버지를 황제로 만들어줬네? 그랬더니 아버지가 누구를 태자로 임명을 했냐면 첫째 아들 이건성이라는 사람을 태자로 임명했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다 했는데 이런 게 다 있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북쪽문에 매복을 해서 친히 화살을 날려서 자기 형을 죽여요. 왕궁의 북쪽문에 그 현무문의 변이라고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그래서 북쪽문을 현무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태자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걸 쏴가지고 조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그만하시죠. 이렇게 해서 아버지 밀고 자기가 황제가 돼요. 정치는 잘합니다. 진짜. 정관의 치라고 당나라가 이렇게 올라오는 캐릭터들이 원래 정치 잘해요. 이유가 뭘까요? 정통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내가 잘못하면 어떤 놈이 반란을 일으켜요. 저놈은 정통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정치를 잘하지요. 그리고 이 양반은 원래부터 이게 장군 출신인데 뭐 원래부터 영웅호걸 이런 출신이에요. 그래서 지략도 뛰어나고. 그렇게 해서 정치를 잘해요. 그걸 정관의 치라고 하는 거예요. 정관연관에 한다 그래서 정관의 치. 그때가 중국에서 3번 정치 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 전 역사를 통틀어서. 그게 아까 있었던 한나라 때 문제경제, 문경지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째가 이 정관의 치. 그 정관정효라고 하는 글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참 진짜 백성은 물과 같대. 그리고 우리는 그 물 위에 있는 배하고 마찬가지래. 그래서 보통 때는 물 위에 있으니까 군림하는 것 같지만 물이 한번 뒤집어지면 배가 아작이 난대. 그러니까 잘 밑에 있을 때 그걸 잘 처리를 해야 된대. 근데 그런 정신을 가진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왕조국가에서. 왕조국가에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치를 잘 하는 게 이세민.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청나라에 가면 강건성세라고 있어요. 강희하고 걸륭제 때. 강희 걸륭제 때. 그래서 강건성세. 그때 막 러시아도 깨고 막 지금 오늘날 중국 영토가 그때 확립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티베트가 막 자꾸 독립시켜달라고 찡짜를 부리지만 그때 다 편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별로 할 말도 없어요. 따져보면. 별로 할 말도 없어요. 그리고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특이한 문화적인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은 이민족에 의해서 정복되는 게 로마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족을 정복하는 거죠. 근데 중국은 문명의 용광로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의 용광로라고 하는 거고. 주변 나라가 중국을 정복하잖아요. 정복하면 중국에 편입된다. 좀 희한하다. 중국 주변 국가 중에서 중국을 직접 지배해보지 못한 나라,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만 독립국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어요. 몽고 들어갔지? 몽고가 중국화됐어. 티벳도 중국을 점령했었어요.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를 점령했었어요. 만주족 점령했었어요. 금나라 점령했었어요. 요나라 점령했었어요. 싹 중국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이합니다. 중국은 정복해서 땅을 넓히는 게 아니고 정복당해서 땅을 넓혀요. 굉장히 그게 왜 그러냐면 문화적으로 주변 국가들보다 높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섞이면서 자기 색깔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데서 불교가 살아남았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흐름들 때문에 불교가 중국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불교하고 인도 불교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봐봐. 우리도 제가 전에 신문에 글 쓸 때도 그런 거 썼었어요. 인도가 여름에는 40도에서 55도까지 올라가요. 이런 건 지금 기온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거기서 어떤 옷을 입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인도에는 하복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복이 없다. 땀이 삐질삐질 납니다. 이거 입었지? 속에 또 볼래? 또 입었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40도 55도 되는데 이런 거 입고 다니겠어? 지정신이면?
보살상 이런 거 봐봐요. 그러면 막 이렇게 장신구 같은 거 막 이렇게 화려하게 이런 보석 같은 걸 이렇게 그걸 이제 영락이라고 하는데 그런 장신구들을 폐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옷을 벗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벗으니까 장신구로 쇼부를 보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진짜. 옷을 그냥 입으면 여기 팔찌 했는지 안 했는지 알게 뭐요. 팔찌를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완찌라고 하는데 까야 될 거 아니요.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중국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불교, 인도에서부터 들어와서 오늘날까지 유지되는 불교 전통 딱 한 가지다. 빡. 나머지는 전부 변형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가사도 그렇고 쉽게 말해서 바루도 그렇고 바루도 인도는 1개, 우리는 4개. 뭐 이런 식으로 다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그 환경에 맞춰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언제 제일 많이 일어나냐면 당나라 때. 이유는 뭐냐면 당나라가 문화가 높으니까 이제 자기네식으로다가 전부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획을 긋는 사람, 이 이세민 시대 때 획을 긋는 사람 현장 스님. 이 이세민 시대 초기에는 중국보다 인도가 그때까지도 문화 수준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 인도로다가 유학을 가게 되는 거고 18년 동안. 그 양반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현장 스님 얘기만 가지고도 제가 몇 시간을 할 수 있어요. 그거 언제 있냐면 불교대학 수업 시간에 있어. 불교대학 수업 시간에. 근데 다 할 수가 없어요. 진짜 현장 스님은 뭐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한 가지만 단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 우리가 서유기에서 너무 바보 취급을 현장 스님을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한 가지 그냥 상식적인 거 말씀드리면 손오공, 서유기, 저팔계 이런 거 있잖아요.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다 실존 인물입니다. 현장 스님이 제자로 받은 우전 지방에서 제자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실존 인물들이에요, 다. 그래서 깨달을 오자 돌림으로 해서 본명이 손오공, 저팔계가 아니고 저오능, 깨달은 오자 돌림이에요. 사오정, 그 다음에 오해 이래가지고 4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4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같이 따라갔었고, 손오공은 인도 가기 전에 죽습니다. 사이는 동사, 히말라야를 넘어가면서 동사. 더운 지역 사람이다 보니까 추위에 더 못 견뎠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연들이 있어요. 근데 현장 스님 얘기 한 가지만 해드릴게요. 한 가지만. 현장 스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인도에 이제 불교 공부하러 20대 중반에 벌써 중국 전체에 선생이 없습니다. 배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인도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인도에 나란다 대학이라고 있어요. 유적 크기가 얼마냐면 지름이 8km, 10km요. 지름이 둘레가 아니고 승려가 10,000명. 한양 사대문만 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보다 더 넓어요. 지금 사대문이 지름으로 보면 그렇게 안 넓어요. 거기 가서 이 양반이 1등하고 나중에 인도 전체에서도 1등을 합니다. 그때 진기한 이야기가 있어. 이거는 너무 진기해. 이거 진기해서 막 너무 아까워서 말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아까워서 말을 못 해주겠어. 이런 걸로 될 게 아니야. 한 10분 쉬어봐요. 한번 10분 쉬었다.